자, 정봉주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마침 평론가, 영화 평론가, 똥치는 영화 평론가, 싹쿵짝쿵짝쿵짝. 오늘 또 새로운 예. 새로운 전주로. 왜 온 줄 알아요? 또 무슨 얘기 하시는 올림픽 하잖아. 올림픽. 예. 올림픽을 거기다 갖다 붙이시니 정말. 예. 평생 갔다 오셨어요? 못 가셨죠? 못 갔어요. 한번 진짜 우리나라 사는데 한번 갖고 근처라도 보고 오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 돌풍 불고 막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랬죠 며칠 전에. 이 기온이 여기보다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낮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KTX 타서 네. 이렇게 쭉 셔틀버스 타고 네. 둘러보는 코스가 있대요. 하여튼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 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경기는 못 가지만 KTX 타고 네. 쭉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김영남하고 동갑이에요. 어머님이. 예, 91.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보다 약간 아래. 예, 1928년생. 네.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나도 정정하지만 저 김영남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정정하냐고. 그렇죠. 네. 정말 정정해요. 건강 비결 제가 두 개가 혹시 만나게 되면 건강 비결 물어봐야겠어요. 그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그 통일될 때까지 뭐 살아계시겠다 그래서 그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네. 있으면 이 버티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어제 자 이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인생을 돌아보는 영화 준비해 왔다. 제가 사실은 이제 블랙팬서 같은 할리우드 영화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예. 이 영화가 이제 한 스크린을 한 1,500개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얄미워서 제가 빼고 그리고 블랙팬서는 사실은 그 우리 봉도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에 미국의 블랙팬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아주 그 사실은 좀 뭐랄까요 좀 극좌라고 해야 될까? 예. 어쨌든 좀 모험주의 정당이었고 60년대에 좀 과격한 운동을 했었던 정당인데 예. 말콤 엑스보다 좀 더 왼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요 블랙팬서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슈퍼히어로 그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드는 거 보고 좀 전 신기했어요.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름도 상품화되는구나. 뭐 등등 뭐 그런 영화들이 극장에서는 상영되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니까 예. 좀 차분하게 성찰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이런 작품 한 편 골랐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줄 알았는데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어허. 예, 더 히어로라는 영화입니다. 샘 엘리엇이라는 배우가요. 예. 아마 사진 보시면 이 배우 하실 텐데 코수염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 그런 서부극 전문 배우입니다. 서부극 뭐 다양한 그 영화에서 그 조역 빛나는 조역 역할을 많이 한 배우인데요. 이 영화는 어쩌면 자신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더 히어로라는 옛날에 40년 전에 더 히어로라는 제목의 서부극에 나왔던 배우가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서부극에 한번 나왔다가 이렇다 할 그 문제작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은 그 LA 한 조그만 카운티에서 치킨 소스 그 목소리 광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중견 배우 아닌 중견 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 이야기죠.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고요. 싫어해요 그럼?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아까 말씀드린 샘 엘리엇과 어떻게 보면 싱크로율이 이렇게 비슷한 거죠. 영화 속 인물과 배우가 비슷한 거예요. 배우도 사실은 샘 엘리엇이라는 배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필름 매니아 그러니까 영화 팬들만 그 좀 소수 팬들만 좀 아는 배우이긴 하지만 이 더 히어로라는 영화 속 극중 인물처럼 한때 좀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그 조연 연기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배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인물과 이 영화 속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나 같은 말년의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 빨리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예컨대 영웅이 됐거나 또 한 번 스타가 됐거나 예. 한 번 유명해졌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인생을 지내고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지내고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또 이상한 진리인데요. 이 배우가 이 영화 속 그 더 히어로라는 영화 서북에 나왔던 배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진짜 어찌 보면 좀 덧없는 측면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36년이었죠. 네. 1936년 손기정 옹. 네. 지금 이제 타계하셨죠. 네, 돌아가셨죠. 네.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이 참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네. 아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가 10대였었죠? 20대였었나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렇죠. 네. 근데 10말 20초.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산 생이다. 아하. 그러니까 한때 히어로가 됐다가 네. 계속 풍선 빠지듯이 싹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가는데 야, 이 인생의 그 내려감을 네. 담담히 받아들인 노후에 그 말씀을 하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직자분들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네. 한 분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직자들이 죽을 때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명한 성직자들일수록 성찰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속세 권력을 많이 쥐고 있더라. 네.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인생과 사실은 인생의 한 부분인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중요한 것이고. 예. 올라갔을 때는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잘 모르죠. 근데 어쩌면 이런 영화들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지금 위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도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잘 내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은? 또 히어로의 그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 배우가 샘 엘럿.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서부국 보존협회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협회에서 공로상을 주는데 공로상을 타러 갔다가 또 한 여인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한부 삶입니다. 워낙 이 배우도 할리우드의 배우인 만큼 젊었을 때 또 한때 스타였던 만큼 한동안 좀 뭐랄까요 막 살았죠.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 약 등등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네, 췌장암은 사실은 다른 암과 달리 말기에서는 딱 발견이 되죠. 그렇죠. 네. 뒤에 숨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인생의 뒤를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헤어진 아내, 또 자기가 멀어진 딸, 새로 만나게 되는 또 어떤 여인, 그리고 짧게 남은 삶 속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성찰하는데 그게 요란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컨대 징징거리지 않고요. 차분하게 어쨌든 자기의 말년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의 어떤 심금을 좀 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영화 가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그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 들국화의 그 유명한 명곡인 행진 이런 노래가 다시 떠오르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노래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냐면 그러나
나의 미래는 반줄 깔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전인권 수만 저 얘기 좀 있다면 행진 좋네요. 행진 18번이세요? 하는 거야. 에? 18번이세요? 아니요. 아, 제 19번인데 이거는. 17번은 18번은 일어나요. 아, 네. 일어나 다시 그거 예전에 한번 그 해보는 거야. 예전에 저쪽에 계실 때 예. 안에서 혼자서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밖에서 봉주가 이제 네. 떼창을 하고 그랬었어요. 아하. 거기 오신 분들이 네. 일어나 어쨌든 잠이 다 깼어요. 네. 저도 18번이 뭐예요? 저요? 예.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들국한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전인권 오. 선배 노래죠. 네. 야.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오. 사연이 많아요. 아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사연. 이거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거 괜찮았어. 아 오늘 그냥 넘어가나 했어 내가. 야. 네. 이거 괜찮았어요. 그 예. 사연. 아 그분이 사연이 없으시네. 사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늘 행복하잖아요. 야, 우린께 아니 근데 한번 저는 나중에 우리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너희 췌장을 먹고 싶어. 일본 영화. 그렇죠. 네. 그것도 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 그렇죠. 네.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 모든 분들, 당신은 당신 삶의 히어로다. 좋네요 이것도. 예. 네. 노사연에서 그 예. 재미를 줬다가 예. 여기서 이제 의미를 주시는. 우리가 교육할 때 늘 그러거든요. 공부로 평가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다.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히어로. 주연이다. 좋네요. 예. 샘 엘리어트만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배우는 정말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도 74세고 영화 속 인물도 한 72세 정도 되고요. 샘 엘리엇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내일을 향해서라 나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캐서린 로스라는 배우 기억하실 거예요. 예. 네. 폴 뉴먼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갈 때. 그 장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 캐서린 로스하고 내일을 향해서라에서 만났어요. 이 샘 엘리엇은 거기 단역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 내일을 향해서의 원 제목은 선댄스 키드 앤 부치 캐시디였죠. 그래서 예. 1949년도작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만나서 캐서린 로스랑 결혼해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이 캐서린 로스가 오랜만에 이 영화 더 히어로의 실제 영화 속에서도 헤어진 아내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주인공과 극중인물과 예. 그러니까 주연 배우와 극중인물과 그리고 나 자신과 이렇게 이중 삼중의 느낌을 겹쳐서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는 올 한해 나온 작품 제가 본 외화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마음속에 남는 작품입니다. 더 히어로. 네, 더 예. 히어로. 모든 아까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다. 네, 더 히어로다. 히어로. 네, 예.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두 번째 영화. 버드맨인데요. 버드맨 네, 네. 어서 많이 요즘 봤어요. 임면조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임면조 선수 좌로 틀고 우로 틀고. 그 버드맨이 그렇게 현상되시는군요. 인면조 예. 비슷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비슷해. 그래요? 송승환 그 감독이 예. 버드맨을 봤나 보네. 그렇죠. 모든 아이디어는 네.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봤던 기억의 잔존에서부터 나온다. 네, 요게 이제 2014년 작품이고요. 예. 아카데미에서 뭐 작품상 감독상 다 탔고요. 오호.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멕시코 감독. 예. 이 버드맨으로 사실은 요 감독상 타고요. 요 다음에 또 레버넌트로 또 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뛰어난 그런 디카프리가 그렇죠, 네, 주연이었군요. 예, 뛰어난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이제 또 멕시코 감독 중에는 기레르모 델 토로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작품을 내놔서 국내에 곧 개봉될 예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예. 버드맨을 고른 이유도 더 히어로랑 비슷합니다. 예. 예전에 버드맨이라는 이름의 슈퍼 히어로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이에요. 실제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예. 마이클 키튼이 맡았던 역이.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언맨의 저 버드맨 봤는데요. 보셨죠? 예. 네.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언제까지 아이언맨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버드맨이라는 슈퍼히어로 역을 예전에 젊었을 때 했는데 영화가 좀 어렵던데. 네, 이제 못하는 거죠. 예. 현실과 영화 세계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더라고요, 영화가. 자기가 배우로서의 그 하얀 길이니까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의 연극 무대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영화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자기 연기력을 조금 더 업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명 배우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 네. 엠마 기억난다. 스톤, 뭐 나오미 와츠, 에드워드 노튼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무슨 영화관에서 근무하지 않나요? 아니 그 극장, 그러니까 연극 상영관에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중요한 것은 영화 2시간 가까이가 원신 원컷인 거죠. 카메라를 한 번도 끊질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편집이 안 된 영화? 편집을 할 필요가 없죠. 원신 원컷이니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기술력이고요. 기술력을 떠나서 심오해요, 네. 영화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의심스러워서 국내 한 그 유명 촬영 감독한테 물어보고 같이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커트가 없느냐. 2시간 동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그 동선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연극처럼 찍었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보고 나서요. 그 촬영 감독이 자기가 66컷까지는 셌다라고 하더라고요. 66컷 이상은 못 세겠더라. 근데 보통 이제 영화가 영화에 따라서 2000컷까지 가죠. 60컷 정도로 찍었다는 것은 거의 원신 원컷으로 찍었다는 거고요. 연극 무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연을 맡았던 마이클 키튼이 중간에 한번 대사를 버벅였다.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2시간 동안 자기가 마치 연극하듯이 무대에서 그렇게 영화를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만큼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술적으로도 또는 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좀 기운 모습 이런 게 묘하게 삶을 느끼게 했거든요. 인생을. 자꾸 환상을 보죠. 화장실. 화장실에서 있으면 버드맨이 자기가 예전에 맡았던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있고 창가에 앉아 있고, 그렇죠. 자기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의상실에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화장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분신을 보고 자기 마음속의 분열을 보는 건데요. 그게 어쩌면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스타 의식 이런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소개해드린 더 히어로처럼 인생은 내리막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서서히 그것을 깨닫는 거고요. 제대로 하늘을 날아다녔던 버드맨이 안전하게 착지하듯이 자기도 마지막 인생을 안전하게 착지하기 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많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정치 강좌가면서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올라갈 때 자만하지 않고 떨어질 때 좌절하지 않으면 결국 기회는 온다. 정치 권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시면 깨달으시는 게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너는 네 인생의 히어로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환상을 주잖아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뭐 최근에 어떤 분 지금 많이 임박해 계신 분이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만하세요. 이런 영화 좀 보셨어요? 자, 저는 이제 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부른 행진은 미세먼지와 같았습니다. 미세소음. 들국화 행진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인생을 향하여 행진.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소소.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자, 토요일 2부는요.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 살고 계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에는 평창도 있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해피 뉴 이어. 네, 예. 원래 해피 뉴 이어 그래야 돼요. 해피 뉴 이어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행복한 귀가 되시오 그런 거죠. 뉴 이어스. 알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에 네,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계속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도 과학이 있다. 예. 라는 거. 과학이 있다. 네, 과학이 있다. 과학이 딱 하니까 드론. 드론 맞습니다. 그때 띄운 거예요? 아니면 작년 12월에 당일날 띄운 게 아니에요? 네, 당일날 띄운 거 아니에요. 개막식 보셨군요.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드론 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막식 당일날 띄운 건 아니더라고요. 12월에 녹화를 한 것을 이제 개막식 당일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개막식에 보여주고 또 이제 전 세계로는 이제 그 녹화한 걸 이제 방출한 거죠. 페이크 뉴스처럼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네네. 촛불놀이 한 것을 CG로 한 게 아니고 네네. 이건 미리 찍어서 미리 찍어가지고. 예. 날 좋을 때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의 요인보다 사실 당일날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안전 문제. 만에 하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부딪혀 떨어진다든지.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사실 작아 보이지만은 무게가 360g 정도 되고요. 드론이요? 네, 360g 정도 되고 길이가 한 50c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뚝 떨어지면은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내려오는 생길 수 속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내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2월에 미리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쫙 보인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장관이었잖아요. 예. 성공했고 사실 저는 개막식 보면서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평창이 이상하게 악용이 되면서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 평창 올림픽에 많이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싹 빠지고 새로 세팅이 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또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드론이 총 몇 개였었어요? 1218대의 드론이 있었죠. 상황만 좀 봤는데 그걸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띄우나요? 그 1218개 모니터가 1218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은 저게 뭐야? 처음에는 예. 일단 저게 뭐야 했다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놀라고 그러면 1218대나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예. 1218명이 동시에 조종을 하나? 그렇죠. 뭐 이제 드는 여러 가지 막 궁금증이 드셨을 텐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한 명이 조종을 한 거였더라고요. 딱 한 명이 조종을 한 거였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드론 한 대 한 대 한 대에다가 미리 시나리오를 다 입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 맞춰서 A 드론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B 드론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단 시나리오를 각각의 드론에 다 일단 입력을 한 거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각각의 드론이 항상 15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매번 각각의 드론들이 150cm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봤더니 지상의 한 지점에다가 기준점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예. 그 기준점으로부터 너는 얼마 떨어져 있어. 너는 얼마 떨어져서 이렇게 상대적인 거리들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도록 해서 이제 그게 항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 움직이도록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의 드론의 기술과 고도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장관으로 펼쳐진 게 이제 그 드론 쇼인 거죠. 예. 하나의 과학이고 산수를 푼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상대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 그 각각의 드론이
어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 명이 조율을 해서 그 쇼를 이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한 서로 드론끼리 상대적 간격을 유지해라? 상대성 이론인가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그런 원리인 그런 거죠. 거죠. 따지고 들어가면 예. 네. 드론을 상대성 이론으로 띄웠다. 이거 아주 아름다운 방정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되게 이제 상대적인 어떤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드론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딱딱 정해 놓은 게 사실은 뭐 넓게 보면은 뭐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된다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지난번에 한번 드론 얘기했는데 그때는 무슨 산불 같은 재난 대응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드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드론이 이제 재난 지역에 미리 가가지고 어디가 피해가 더 심각하고 어디에 희생자가 모여 있고 등등을 미리 파악하면 그걸로 이제 재난 지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난 지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호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복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들을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 드론이 기술의 이제 정점을 보여준 게 이제 이번에 드론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 드론 얘기 전에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드론 자격증 노를 위해서 따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들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런데 그 개막식 드론 쇼를 보니까는 야 이게 그 어디 가서 노후를 위해서 드론 자격증 준비하시라는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왜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이 어느 순간 지나면 약간 무용지물 될 것 같다는 안 좋은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게 다 자율주행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이 드론을 관리하고 대부분의 드론은 일일이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식으로 자율주행. 네 되지 않을까.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 입력하고 무슨 일을 할지 같은 게 다 입력이 되면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일들을 한 다음에 다시 컴백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디 가서 노후를 위해서 드론 자격증 따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국내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이번에 드론 쇼한 게 국내 기술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텔 기술입니다. 인텔. 네, 인텔에서 이제 한 건데 예. 근데 제가 상황을 봤더니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국내 기술도 충분히 그 정도의 드론 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대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왜 국내 기술로 하지 않고 인텔 기술로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인텔은 쇼를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라던가 드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있던 집적된 기술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드론 쇼를 함으로써 일종의 홍보 효과를 노려서 이제 그 드론 쇼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돈을 벌어야지 드론을 이용해서 무슨 홍보를 할 이제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드론 쇼 같은 것들을 할 만한 기술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이제 쇼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도 인텔의 드론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밀리지 기술적인 않는다. 수준만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줘서 너도 이제 어디 무슨 저런 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충분한 자원을 이제 뒷받침해 주면은 저는 쇼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토대가 이제 안 될 뿐이라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0.001초의 승부 과학으로 가린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기왕에 이제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모저모를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올림픽 쇼를 보니까 막 그 0.001초까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뭐 순간 동영상도 보여주고 판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으로 이제 다 맞아요. 경기 중에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간별로 실시간 기록 같은 것도 다 전해주고 있고요. 예. 그것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소개를 했던 센서. 제가 IoT 기술 얘기하면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얘기하면서 예, IoT. 예. 그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사방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센서들이 감지를 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이 사물 인터넷 연결망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딱 구현되고 있는 게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쨌든 구간별 실시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선수가 더 먼저 들어왔다라는 걸 비디오로 판독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순간 기록들을 또 사진으로 다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랙별로 센서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아. 예, 그 센서가 이제 선수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선수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등을 다 감지를 한 다음에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까지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경기를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심판 판독과 관련된 논란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저기 부착돼 있는 센서들이 그런 논란의 여지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센서로 결국은 오심 이런 네.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의 다 거죠? 잡아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오심으로 인한 갈등 그게 많이 없어졌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고 예. 갈수록 이제 꼭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뭐 등등의 여러 가지에서도 이 오심의 여지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보면은 유난히 그 심판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 스포츠 경기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축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꼭 이제 항상 이제 심판에게 여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오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매번 큰 경기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그런 여지가 이제 많이 또 없어지지 않나 하는 것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어느 나라 선수의 DNA가 더 적합한지. 네, 맞습니다. 오. 이게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이제 지난 8일에 이제 이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나라의 선수단이 어떤 경기에 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예. 독일이나 네덜란드고요.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피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한 종목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따져 보니까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제 가장 강한 게 독일이나 네덜란드인데 예, 독일을. 왜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강하냐면 네덜란드는 이제 운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은 호수가 많아요. 겨울만 되면은 네덜란드의 운하나 독일의 호수가 다 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팅을 타는 네, 거죠. 스케이팅을 타는 거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음. 그러니까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한 나이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6살, 7살 뭐 이때부터예요. 언제든지 환경이 언제든지 오픈돼 환경이 있으니까.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제 뭐 좀 이렇게 호수라든가 아니면 운하 같은 곳이 이제 일상적으로 오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아이스 링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스 링크가 있지 아이스 링크를 구비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18세기,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 얼음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나이에 스케이팅을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두터운 선수층에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제 강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특히 이제 피겨에 강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추운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이제 그런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강하죠 당연히. 예.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피겨가 강한 이유는 러시아는 발레 전통이 있잖아요. 아하. 예. 피겨 그 스케이트와
발레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피겨 피겨 스케이팅.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 스케이팅 중에서도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 이제 강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스노보드인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미국 선수들이 이제 스노보드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를 놓고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자유로움이라든가 개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부,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예. 학원 뺑뺑이 학원 뺑뺑이. 등등등. 예. 학원 셔틀. 학원 셔틀. 네, 학원 셔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재능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장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뭔가 더 성취를 이루고 싶은 이들이 선수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동마저도 좀 주입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 2등만 살아남는. 1, 2등만 살아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스노보드 같은 것에 예. 미국은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 쇼트트랙 그 굉장히 강하잖아요. 쇼트트랙. 예. 근데 이제 쇼트트랙은 심석희 선수인가요? 고등학교? 네, 이제 졸업했죠. 여자 쇼트트랙에 심석희 선수가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넌 이제 대학생 됐네. 네, 너는 체형이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셈으로 네. 코너링 별로 안 좋을 거다. 키가 173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래서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쇼트트랙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은 무게중심 위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좀 작을수록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매기잖아요. 예. 근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제 동계 스포츠를 이제 국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쇼트트랙에 이제 시범 종목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아 저게 우리나라 강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게 일단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민첩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체형이 작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세계 무대에서 겨뤄가지고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민첩함 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예. 판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했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먹힌 거죠. 사회적 환경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환경. 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네. 그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에서 네. 계속 운동을 해야지만 되지만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운 지방 그렇죠. 아닌 데서도 실내 링크에서 예. 맞아요. 실내 링크에서 이제 좁은 곳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순발력 있고 민첩하게 해서 이제 빨리 이제 결승선에 들어가는 예. 게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울려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뭔가 강점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쇼트트랙은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도 보면 체형들이 비슷해요. 좀 작아요. 작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무게 중심을 딱 잡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좀 누르고 네. 안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힘을 이제 강화시키고. 보면은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랑 쇼트트랙 선수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기골이 장대한 편이죠. 크잖아요. 크고. 예. 곡선 주로가 넓으니까. 반면에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작은 듯한 예.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종목의 특성이랑 이제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적합하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좀 많이 타는 심정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김장훈의 쇼 들으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양구였습니다. 예. 자, 행복한 설 명절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김장훈의 쇼 듣고 사라집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자, 정봉주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마침 평론가, 영화 평론가 똥찌는 영화 평론가 싹 쿵짝쿵짝쿵짝. 오늘 또 새로운
예. 새로운 전주로. 왜 온 줄 알아요? 또 무슨 얘기 하시는 아 올림픽 하잖아. 온인기. 오. 예. 올림픽을 거기다 갖다 붙이시니 정말. 예. 평생 갔다 오셨어요? 못 가셨죠? 못 갔어요. 네. 한번 진짜 우리나라 사는데 한번 갖고 근처라도 보고 오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 돌풍 불고 막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랬죠 며칠 전에. 이 기온이 여기보다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낮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KTX 타서 네. 이렇게 쭉 셔틀버스 타고 네. 둘러보는 코스가 있대요. 하여튼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긴 한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살 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경기는 못 가지만 KTX 타고 네. 쭉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김영남하고 동갑이에요. 어머님이 예, 91.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보다 약간 아래. 예, 1928년생. 네.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나도 정정하지만 저 김영남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정정하냐고. 그렇죠. 네. 정말 정정해요. 건강 비결 제가 두 개가 혹시 만나게 되면 건강 비결 물어봐야겠어요. 그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그 통일될 때까지 뭐 살아계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강력한 의지가 네. 있으면 이 그렇죠. 버티거든요. 네. 어쨌든 네. 어제 자 이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인생을 돌아보는 영화 준비해 왔다. 제가 사실은 이제 블랙팬서 같은 할리우드 영화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예. 이 영화가 이제 한 스크린을 한 1,500개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얄미워서 제가 빼고 그리고 블랙팬서는 사실은 그 우리 봉도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에 미국의 블랙팬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아주 그 사실은 좀 뭐랄까요 좀 극좌라고 해야 될까? 예. 어쨌든 좀 모험주의 정당이었고 60년대에 좀 과격한 운동을 했었던 정당인데 예. 말콤 엑스보다 좀 더 왼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요 블랙팬서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슈퍼히어로 그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드는 거 보고 좀 전 신기했어요.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름도 상품화되는구나. 뭐 등등 뭐 그런 영화들이 극장에서는 상영되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니까 예. 좀 차분하게 성찰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이런 작품 한 편 골랐습니다. 제가 예. 소개해 드린 줄 알았는데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어허. 예, 더 히어로라는 영화입니다. 샘 엘리엇이라는 배우가요. 예. 아마 사진 보시면 이 배우 하실 텐데 코수염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 그런 서부극 전문 배우입니다. 서부극 뭐 다양한 그 영화에서 그 조역 빛나는 조역 역할을 많이 한 배우인데요. 이 영화는 어쩌면 자신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더 히어로라는 옛날에 40년 전에 더 히어로라는 제목의 서부극에 나왔던 배우가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서부극에 한번 나왔다가 이렇다 할 그 문제작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은 그 LA 한 조그만 카운티에서 치킨 소스 그 목소리 광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중견 배우 아닌 중견 배우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 이야기죠. 이제 예. 나이가 이제 70대고요. 아 싫어해요 그럼?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아까 말씀드린 샘 엘리엇과 어떻게 보면 싱크로율이 이렇게 비슷한 거죠. 영화 속 인물과 배우가 비슷한 거예요. 배우도 사실은 샘 엘리엇이라는 배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필름 매니아 그러니까 영화 팬들만 그 좀 소수 팬들만 좀 아는 배우이긴 하지만 이 더 히어로라는 영화 속 극중 인물처럼 한때 좀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그 조연 연기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배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인물과 이 영화 속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나 같은 말년의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거잖아요. 예. 네. 사실 빨리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예컨대 영웅이 됐거나 또 한 번 스타가 됐거나 예.
한번 유명해졌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인생을 지내고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지내고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또 이상한 진리인데요. 이 배우가 이 영화 속 그 더 히어로라는 영화 그 서북에 나왔던 배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진짜 어찌 보면 좀 덧없는 측면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36. 설명드리면요, 이 배우는 정말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도 74세고 영화 속 인물도 한 72세 정도 되고요. 샘 엘리엇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내일을 향해서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캐서린 로스라는 배우 기억하실 거예요. 예. 폴 뉴먼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갈 때. 그 장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 캐서린 로스하고 내일을 향해서라에서 만났어요. 이 샘 엘리엇은 거기 단역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 내일을 향해서의 원 제목은 선댄스 키드 앤 부치 캐시디였죠. 그래서 예. 1949년도작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그때 만나서 캐서린 로스랑 결혼해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이 캐서린 로스가 오랜만에 이 영화 더 히어로의 실제 영화 속에서도 헤어진 아내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주인공과 극중인물과 예. 그러니까 주연 배우와 극중인물과 그리고 나 자신과 이렇게 이중 삼중의 느낌을 겹쳐서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는 올 한해 나온 작품 제가 본 외화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마음속에 남는 작품입니다. 더 히어로. 네, 더 예. 히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다. 히어로다. 더 히어로. 네, 예.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두 번째 영화. 버드맨인데요. 버드맨 네, 네. 어서 많이 요즘 봤어요. 임면조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임면조 선수 좌로 틀고 우로 틀고. 그 버드맨이 그렇게 연상되시는군요. 인면조 예. 비슷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비슷해. 그래요? 송승환 그 감독이 예. 버드맨을 봤나 보네. 그렇죠. 모든 아이디어는 네.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봤던 기억의 잔존에서부터 나온다. 네, 요게 이제 2014년 작품이고요. 예. 아카데미에서 뭐 작품상 감독상 다 탔고요. 오호.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멕시코 감독. 예. 이 버드맨으로 사실은 요 감독상 타고요. 요 다음에 또 레버넌트로 또 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뛰어난 그런 디카프리가 그렇죠, 네, 주연이었군요. 예, 뛰어난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이제 또 멕시코 감독 중에는 기레르모 델 토로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작품을 내놔서 국내에 곧 개봉될 예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버드맨을 고른 이유도 더 히어로랑 비슷합니다. 예. 예전에 버드맨이라는 이름의 슈퍼 히어로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이에요. 아, 실제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예. 마이클 키튼이 맡았던 역이.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요란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컨대 징징거리지 않고요. 네. 차분하게 어쨌든 자기의 말년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의 어떤 심금을 좀 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영화 가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는 그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 들국화의 그 유명한 명곡인 행진 네. 이런 노래가 다시 떠오르고 네. 나의 과거는 네. 어두웠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노래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냐면 그러나 나의 미래는 반주를 깔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전인권 수만 저 얘기 좀 있다면 행진 좋네요. 행진 18번이세요? 하는 거야. 에? 18번이세요? 아니요. 제 19번인데 이거는.
17번은 18번은 일어나요. 아, 네. 일어나 다시 그거 예전에 한번 그 해보는 거야. 예전에 저쪽에 계실 때 네. 안에서 혼자서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 밖에서 봉주가요제 때 네. 떼창을 하고 그랬었어요. 아하. 거기 오신 분들이 네. 일어나 어쨌든 잠이 다 깼어요. 네. 저도 18번이 뭐예요? 저요? 예.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들국한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전인권 오. 선배 노래죠. 네. 야.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오. 또 사연이 저는- 많아요. 아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사연. 이거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거 괜찮았어. 아 오늘 그냥 넘어가나 했어 내가. 야. 네. 이거 괜찮았어요. 맞아요. 예. 아 그분이 사연이 없으시죠. 사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늘 행복하잖아요. 야. 본인께 아니 근데 한번 저는 나중에 우리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너희 췌장을 먹고 싶어. 일본 영화. 그렇죠. 네. 그것도 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 그렇죠. 네.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 모든 분들, 당신은 당신 삶의 히어로다. 좋네요 이것도. 예. 네. 노사연에서 그 예. 재미를 줬다가 예. 여기서 이제 의미를 주시는. 우리가 교육할 때 늘 그러거든요. 공부로 평가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다.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히어로. 주연이다. 좋네요. 예. 샘 엘리어트만 잠깐. 6년이었죠. 네. 1936년 손기정 옹. 네. 지금 이제 타계하셨죠. 돌아가셨죠. 네.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이 참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네. 이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가 10대였었죠? 20대였었나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렇죠. 네. 근데 10말 20초. 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산 생이다. 아하. 그러니까 막 한때 히어로가 됐다가 네. 계속 풍선 빠지듯이 싹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가는데 야, 이 인생의 그 내려감을 네. 담담히 받아들인 노후에 그 말씀을 하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성직자분들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네. 한 분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직자들이 죽을 때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명한 성직자들일수록 성찰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속세 권력을 많이 쥐고 있더라. 네.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인생과 네. 사실은 인생의 한 부분인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중요한 것이고. 예. 올라갔을 때는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잘 모르죠. 근데 어쩌면 이런 영화들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지금 위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나도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잘 내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은 또 히어로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이 배우가 샘 엘럿.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서부국 보존협회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협회에서 공로상을 주는데 공로상을 타러 갔다가 또 한 여인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한부 삶입니다. 워낙 이 배우도 할리우드의 배우인 만큼 젊었을 때 또 한때 스타였던 만큼 한동안 좀 뭐랄까요 막 살았죠.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 약 등등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네, 췌장암은 사실은 다른 암과 달리 말기에서는 딱 발견이 되죠. 그렇죠. 네. 뒤에 숨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인생의 뒤를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헤어진 아내, 또 자기가 멀어진 딸, 새로 만나게 되는 또 어떤 여인, 그리고 짧게 남은 삶 속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성찰하는데